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과연 이 멋진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랑 같이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신 이분은 제가 몸담았던 공인중개사 양성학원에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셨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년 만에 동차 합격하셨다가요, 바로 공인중개사 법인에 취업을 하셔서 쭉 공인중개사로서 활약하시다가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증까지 떡하니 합격을 하신 분이시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주택관리사 자격증까지 따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에다가 주택관리사까지 떡하니 합격하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에 합격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올해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동차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수험생이 아니고 합격생이세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나서 법인에 취직을 하셨잖아요. 공인중개사 활동을 쭉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주택관리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두 과목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지만 네. 바로 공부한 상태에서 바로 또 다른 공부를 하면 유리할까 싶어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생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일이 좀 불규칙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루 종일 일이 없다가도 어떨 때 바쁘고 하다 보면 좀 하루가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규칙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셨으니 주택관리사로서 이제 살아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그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부를 따로 하고 있고 관련 자격증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인중개사로 지금 일을 하시다가 주택관리사로 전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그 두 직종을 비교했을 때 주택관리사가 어떤 점이 공인중개사에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주택관리사는 다른 직장보다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 네. 안정적으로 수입은 적을지 몰라도 나이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네. 주택관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보통 주택관리사는 몇 살까지 일하는가요? 작년 통계 기준으로 네. 연세가 가장 많으신 그 주택관리사분이 네. 관리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75세까지였습니다. 와. 그래서 보통 한 70세 이상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75세 정말 오래까지 할 수 있네요. 또한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개법인에 갔을 경우에는 아무런 자본이 들지 않지만 네. 별도의 사무실을 내려고 하면 네. 적지 않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주택관리사는 말 그대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 구독자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신 분이나 아니면은 불합격하셨어도
일단은 관련된 과목이 있으니까 주택관리사 쪽으로 시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과 주택관리사 시험에서의 비교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어떤 과목들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과목들인가요? 기본적으로 민법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하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100% 같지는 않고 네. 한 7, 80% 정도 가까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공법과 네. 주택관리사의 관계 법규가 또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70% 정도 중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위해서는 네. 다분히 좀 먼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해하는 속도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등화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과 주택관리사 시험 두 개를 모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셨을 때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는 주택관리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진짜 직접 두 개를 다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두 분야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택관리사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관리사에는 네.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한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회계 원리에서 가장 많이 꽈락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2차에서 보면 중화식 문제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명 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네. 주택관리사가 더 훨씬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는 절대평가고 2차에 상대평가가 포함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에 네. 민법, 공동주택시설개론, 회계원리 이 세 분야를 치는데 이 분야는 공인중개사와 똑같습니다. 60점 절대평가고 과락 40점도 있고요. 예, 똑같습니다. 2차에서 관계법규와 관계실무를 하는데 여기서 상대평가와 중화식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중화식 문제는 몇 문제나 나와요? 과목당 40문제에서 네. 16문제가 중화식입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중화식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뭐 단답형인가요? 아니면 서술형인가요? 서술형은 아니고요. 주로 쭉 문장을 내놓고 네. 관로 채우기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설명해 놓고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것을 보면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 문장을 다 외워야 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만 해도 아유 우리는 이해력도 떨어지는데 암기력 어떡해 큰일 난데. 그 방금 말씀하신 과목 중에 1차에서 회계 원리가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진짜 잘 못하는데 기부업 해야 할까요?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회계원리하고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면 차량을 샀는데 차량을 정률법으로 해서 3분기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감가상각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랫동안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뒤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 모자라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도 합계론 문제, 계산 문제, 10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안 풀잖아요. 시간 없어서. 근데 주택관리사 공부할 때 회계원리는 풀긴 풀어야 되죠. 회계원리는 거의 다 계산 문제인가요? 서술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연습하면 되긴 되나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0분 안에 그 시설개론과 회계원리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건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을 계속 많이 하면 회계원리도 잘 칠 가능성이 있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거의 40만 명이 지원해서 한 20만 명이 시험을 응시를 해서 요번에 보니까 2차 합격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29%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어때요? 합격률이?
주택관리사는 최종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 네. 10한 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 치는 사람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잖아요. 연간 몇 명 정도 뽑나요? 네. 작년에 1,700명 뽑았고 네. 올해는 1,600명 뽑습니다. 1,600명 뽑으면 몇 명 정도가 지원하나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지원한 2만 걸로 명? 알고 있습니다. 2만 명 응시해서 1,600명. 와, 치열하다 진짜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 보이는데요. 와, 그러면 거의 주택관리사하고 비슷한 형태로 바뀌겠네요. 공인중개사도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네. 또 정부 당국에서 그런 쪽에 관심 가지기 때문에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주택관리사 시험이 다른 공적인 시험에 디딤돌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도 주택관리사 시험처럼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중간성이 도입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조만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인원도 확 줄을 것 같아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바로 도전하시는 거를 추천하시는지요? 능력만 된다면 네. 예를 들면 취업전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중복된 부분이 머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네. 바로 도전해보는 것도 네.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추천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바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유리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주택관리사에 합격하신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보다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 주택관리사 시험 있는데 두 개 다 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굳이 뭐 선으로 따진다 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을 먼저 보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어려운 부분을 좀 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 원리 같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네. 덜 스트레스를 받고 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주택관리사 공부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학원이 좋을까요? 인강이 좋을까요? 시간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인강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네. 굳이 합격률을 따진다 보면 인강보다는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합격률이 훨씬 높은 건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때문에 네. 다른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학원 수업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학원을 추천해 주신다. 그냥 인강을 들으면 네. 말 그대로 안 믿는 부분이 네. 좀 적다고 봐져죠. 아무래도 맞아요. 주변 이 인강 환경도 보면은 우리 보다가 차죠 한 번씩. 주변 환경도 좀 마음을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에서 강의 들으면 선생님이 찝어주는 그런 장면도 생각날 뿐더러 네. 또 주위 환경이 같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현장에서 듣는 것이 네. 경쟁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추천해 주시네요. 선생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공부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기본서를 읽고 인강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사 공부하실 때도 문제 적용을 좀 많이 하면 유리할까요?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학원 수업 듣고 반드시 그 오늘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하고 네. 집에 가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실 때 문제도 조금씩 풀어보셨어요?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 풀지 않았고 기본서를 한 방에 다 돌았을 때 그때부터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문제를 푸셨다. 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내용을 통해서 익히고 네. 문제 풀기 쉽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문제 푸는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푸는 것은 막 초창기부터 서둘러서 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리고 이해가 충분히 된 다음에 문제 적용을 시작하라. 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죠.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1차가 7월이고 네. 2차가 9월에 시험 칩니다. 네. 학원에서는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치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고도 없는데 어떻게 네. 시험을 치겠냐 해서 안 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점수와 관계없이 실전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1, 2, 3월에는 네. 그냥
실전 연습 참여해서 치고 연습 점수는 4월부터 조금 생각하면서 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문제 푸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도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보통은 3월달부터 정도는 모의고사를 꼭 치라고 권유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사에서는 어때요,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는 10월에 시험 치기 때문에 3월에 쳐도 기간이 많은데 네. 주택관리사는 7월에 시험을 칩니다. 1차를. 네. 그렇기 때문에 3월달부터 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맞네요. 1월달부터 시험 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딜레마인데 1월달부터 시험 치더라도 공부한 양이 적기 때문에 네. 점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점수를 보지 마시고 네, 실전 경험 삼아서 1월달부터 치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모의고사를 잘 치기 위한 노하우, 비법 이런 거 있으시면 전수해 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따로 계획 세운 건 없고요. 학원에서 주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그다음 시험을 치다 보면 다 요령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 1차에 민법을 한 교시 치고 네. 시설 개론과 회계 원리를 동시에 같이 시험 칩니다. 100분을 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 회계 원리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을 최대한 30분 내에 풀어야 그나마 70분을 회계 원리에 투자를 해야 조금 못 푸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요령이 생깁니다. 그 요령을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1차에서 민법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 학계론 몰래 풀잖아요. 계산 문제 안 풀고.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요령이 필요한 시험이네요. 이 시험도. 와, 보통 시험 아니다, 이 시험도. 학원에 등록하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정규 수업을 착실하게 다 듣는 건 기본인데요. 합격에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학원에 다니다 보면 네. 어떤 수강생 같은 경우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교수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학원에 와서 다른 분의 강의를 자기 취향이 맞는 분의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학원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냥 집에서 인강 들으면 되는데 네. 저는 학원에 나온다 하면 교수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교수님이 따라가고 그 교수님의 인강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예를 들면 학원에 와서 A라는 교수를 듣고 인강은 B라는 교수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그게 더 헷갈리지 않을까. 더 비효율적이 아닐까.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합격률이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의 강의를 듣고 네. 같은 분 인강을 듣는 게 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도 제가 근무할 때 그런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전부 다 불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한 분으로, 출강하시는 교수님 한 분으로 지정하셔서 그냥 충실히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한번 시험을 쳐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공부 기간을 1년만 잡으면 될까요?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 하면 1차 정도만 준비하시고 1차만 1차를 다 준비하신다 하면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일 하시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다. 시험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인이신 분들은 동차 1, 2차는 절대로 무리겠네요. 1차만. 절대로 무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장인 분들이 보통 7시부터 네. 11시까지 저녁 수업을 듣습니다. 저녁 야간 예, 수업. 그분들 그 수업 듣고 또 다음날 직장에 일하고. 일하고 나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 복습이 그러다 보니까 1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다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욕심 좀 줄여서 네. 1차 준비하고 다음 2차 준비하고 하는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직장 다니시면서 동차 준비하시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직장인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1차만 먼저 준비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도 똑같네요. 1차만 먼저 준비하는 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주택관리사도 1차 합격하면 그게 그 다음 해까지 유효한가요? 네, 공인중개사와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2차 딱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는 또 1차부터 또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네. 공인중개사랑. 진짜 시험이 너무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요,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리한 성격이라든가 적성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택관리사는 입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직장생활에서 페이퍼워크 쪽보다는 네. 대인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하는 그런 분들, 네. 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하기에 적합한 성격과 주택관리사 하기에 적합한 성격은 약간 다른 면이 있네요. 굳이 따지기는 좀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주택관리사 쪽은 네. 친밀한 성격의 소재가 꼼꼼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공인- 동계산 많이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고 네. 밖에 좀 나가고. 공격적이고 그런 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요, 주택관리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관리수당으로 생각하면 가장 편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상업시설도 있고 주상복합 건물도 있기 때문에 각종 또 법규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는 많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주택관리사가 아니고 주택관리사보가 되던데요. 그 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관리사 보는 주택관리사를 따기 위한 수련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 보는 500세대 미만에서만 관리수당을 할 수 있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하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아야 500세대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양을 쌓고 그 이후에 좀 더 큰 그 아파트 세대수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에서 3년 이상 관리소장 경험이 있어야 주택관리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주택관리사는 아까 75세 주택관리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입주자 대표 회장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건강관리 잘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거는 그분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100세 시대인데 와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동안 관리 잘하면.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개업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요. 주택관리사는 급여 소득자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자, 부산 기준으로 보면 네. 처음 시작하면 500세대 미만의 관리소장으로 시작하면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력이 쌓이면서 네. 예를 들면 좀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라든지 네. 세대수가 많으면 네. 억대 연봉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그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님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만큼 노하우나 경험을 다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라서 바깥에 나가서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법적인 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주택관리사는 물론 내부적으로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엄청난 책임을 지거나 그래야 될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법적인 리스크는 네. 공인중개사보다 확실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공인중개사로도 근무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워낙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로서 일하면 공인중개사 할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편안한 마음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주택관리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따놓으면 좋은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증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그래도 현업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 보면 네. 대표적인 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회계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스펙 쌓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네. 그 외에는 현업을 하면서 자기 필요한 자격증 예를 들면 조경관리사 같은 조경관리사. 부분은 현업하면서 자기가 네. 필요에 따라서 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자격증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와, 조경관리사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예쁜 묘목들이 이렇게 막 심겨져 있는 거 보면 진짜 와, 이 아파트 가격 상승시켜주는 좋은 요소인 것 같아서. 네, 그걸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경관리사도 괜찮네요. 오늘 정말 많은 팁을 얻었네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바쁘신 분을 어렵게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끝없이 쓰실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둘 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합격증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합격증 받으시면 이제 프로로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떡하니 벽에 자랑스럽게 붙여놓으시고 여러분들 현업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가지 팁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영상을 제 채널에 많이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의 팁들 많이 활용하셔서 새로운 인생에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